번째 공사 시공 방식에는 크게 보았을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영공사와 뭐가 있죠? 도급공사가 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직영공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영공사란 무엇이냐면 발주자가 시공 계획을 세우고 직접 노동 및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외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자체 인력이나 관련 부서가 수행하는 공사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군부대나 공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보수나 하수관 정비 같은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직영공사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로는 영리 목적의 도급공사에 비해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직접 우리가 노동 및 자재를 조달하기 때문에 재료 선정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며, 그 다음에 특수한 상황에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점으로는 시공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공사비가 증대되는 단점이 있으며, 그 다음에 시공성의 결함 및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고, 자, 그럼 우측에 있는 우리가 건축 시공의 5대 관리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크게 보았을 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두 번째는 공정, 세 번째는 품질, 네 번째는 안정, 다섯 번째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면, 원가란 무엇이냐면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원가와 실제 지출을 비교해서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재비나 노무비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정은 무엇이냐 하냐면 공사를 계획된 기간 안에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관리 단계로서 작업 순서나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등이 있겠고, 세 번째 품질은 무엇이냐면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품질을 확보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물을 만드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품질이나 시공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안전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은 요즘 아주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안전은 작업 중에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요즘에 정말 중요한 아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설안전법 등을 준수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사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 시공에 대한 5대 관리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시공 방식으로 넘어와서 직영공사와 반대되는 부분인 도급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급공사가 무엇인지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도급공사란 무엇이냐면 직영공사와는 달리 발주자가 유능한 시공자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획, 운영, 관리를 담당하여 공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공동 도급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동 도급이란 무엇이냐면 한 개의 회사가 단독으로 도급을 수행하기에는 규모가 큰 공사일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회사가 임시로 결합을 하여 연대 책임으로 공사를 하고 공사 완성 후에는 해산하는 방식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수주하고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면 정밀 시공이 가능하며, 그 다음에 공사 수급의 경제 완화 순환이 되며, 그 다음에 기술 자본 및 위험 등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회사 이상이 임시로 결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급에 비해서 단일 회사 도급에 비해서 경비가 증대되는 부분이 있으며 경영 방식의 차이로 능률이 저하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분할 도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도급이란 무엇이냐면 공사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공사별 시공자와
도급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뭐 토목은 어떤 A라는 회사에 맡기고 뭐 전기는 뭐 B라는 회사, 그 다음에 뭐 기계 설비를 했을 때는 C라는 회사에 맡겨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문 공종별, 그래서 설비업자의 자본 기술이 강화되어 능률이 향상되는 부분이 되겠고, 공정별은 골조, 마무리 공사 등의 공정별로 나누어 도급하는 방식, 그 다음에 공구별, 그 다음에 직종 공정별이 있다 정도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턴키 도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턴키 도급 말 그대로 키가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키를 생각해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열쇠만 넘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주문받은 건설업자가 대상 계획의 기업, 금융, 토지 조달, 설계, 시공 등을 포괄하는 도급계약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에 대한 특성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면 관리 업무가 최소화되는 특성이 있겠고, 공기 단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주 절차의 복잡성이 증대되며 품질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동도급, 분할도급, 턴키도급을 생각해 봤을 때 공동도급은 여러 시공사가 포함이 되겠고, 그 다음 분할도급은 여러 전문업체, 그 다음에 턴키도급은 한 개의 업체에서 진행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발주자 관리 부담은 우리가 분할 도급이 좀 높을 수 있고, 그 다음 턴키 도급은 좀 낮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할 도급과 공동 도급, 턴키 도급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입찰 진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공 또는 민간공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가 이 공사를 잘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를 정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입찰 순서를 보도록 한다면 첫 번째는 입찰 공고가 되겠습니다. 자, 입찰 공고가 진행된 다음에는 설계 도서가 배부가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설명 및 질의응답, 그 다음에 견적을 내고, 그 다음에 입찰을 등록한 다음에 입찰, 개찰, 낙찰, 계약 순서대로 입찰 순서가 진행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입찰 순서는 이렇게 순서가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고, 우측의 기출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순서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입찰 통지를 한 다음에 현장 설명이 진행이 되겠고, 입찰, 개찰, 낙찰,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찰 순서 부분은 순서가 어떻게 진행된다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찰 방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방식에는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개 경쟁 입찰, 그 다음에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수의 특명의 입찰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면 입찰 참가자가 많아지면 사무가 번잡하고 경비가 많이 드는 특성이 있으며, 그 다음에 부적격 업자에게 낙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때는 경쟁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업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다 정도 정리해주면 되겠고, 나머지 3개에 대해서도 특성에 대해서는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유형과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도 그냥 가볍게 읽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시방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방서는 총 4가지로 볼 수 있겠고, 일반적인 시방서는 공사의 품질이나 재료, 시공 방법 등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공사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방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표준 시방서, 전문 공사 시방서, 특기 시방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표준 시방서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면, 표준 시방서는 국토교통부나 건설 관련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표준 문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설 표준 시방서나 LH 표준 시방서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시설물별 표준적인 시공 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어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전문시방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시방서는 특정 공정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겠고, 전기나 기계, 소방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별 표준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모든 공정을 대상으로 특정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 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 기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공사 시방서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공사 시방서는 특정 공사의 프로젝트에 맞춰서 작성된 맞춤형 시방서가 된다. 일반적으로 공사 시방서란 표준 시방서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도록 하면, 표준 시방서와 전문 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등을 활용해서 기술한 것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특기시방서는 공사시방서 중에서도 특정 공정이나 자재의 시공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특별히 지시할 수 있는 시방서가 된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사비나 품질, 계약 같은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방서를 기준으로 해서 적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방서는 총 4가지가 있고 각각의 특성들을 가볍게 정리할 수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사계획 및 현장 관리 중 첫 번째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공사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 일수나 작업 일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이 많이 나간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공사기간이 너무 짧아지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고 안전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며, 만약 공사가 너무 길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품질도 좋아지고 안전사고도 좀 덜 날 수가 있겠지만 공사비가 증대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돈이 나갈 수가 있다 라는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 가볍게 체크해주면 되겠고, 일단 기준으로서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공사 내용 및 규모에 대한 것이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공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시공 방법은 이게 기계화 시공인지 수작업인지 시공 방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 여건이 되겠습니다. 자, 공사 여건은 마찬가지로 기후나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기간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사 여건을 고려해 줘야 되겠으며, 그 다음에 작업 시간과 작업 일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에 작업을 얼마나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천 일수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 일수를 반영할 수 있다 라는 걸 볼 수 있겠고, 다섯 번째는 투입 가능 인력 및 장비입니다. 공정별로 어떻게 인력을 투입할지, 그 다음에 장비는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겠으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에 분할 시공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일부 공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 전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산정 기준에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공사 기간의 산정 부분을 보도록 하면, 공사 기간은 어떻게 포함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공사 기간, 그 다음에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모두 더한 것이 공사기간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기간의 산정 부분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그 다음에 작업일수, 정리기간이 무엇이 있는지만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공사 및 공정관리에서 공정표의 종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설을 진행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공정을 관리하고 일정을 효율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기가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정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간트 공정표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식 공정표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간트식 공정표는 1910년대쯤에 헨리 간트에 의해서 개발된 작업 일정 관리 도구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일반적으로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작업 항목 같은 것들을 적어서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눈에 얼만큼 작업이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일정표가 바로 간트식 공정표가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간트식 공정표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공정표의 작성이 용이한 부분이 있겠고 경험이 적어도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 관련성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주 공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트 공정표는 일반적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일정을 관리하거나 IT 프로젝트 같은 것들에 사용되고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간트 공정표는 직관적이고 시각화된 일정 관리 도구이고, 그 다음에 초보자나 비전문가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자,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트식 공정표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을 한 후에 네트워크 공정표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공정표란 무엇이냐면, 네트워크식 공정표는 프로젝트가 작업을 노드 또는 화살표로 연결해서 작업 간의 선후 관계와 전체 공사의 흐름을 도식화한 공정표가 되겠고, 대표적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ERT와 CPM이 있습니다. 자, PERT와 CPM은 실기시험에서도 네트워크 공정표의 종류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같이 암기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중에서 그리는 표현 방식에는 무엇이냐면 ADM과 PDM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DM과 PDM은 무엇이다, 그리는 방식이다 정도만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한 장단점도 한번 가볍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를 보도록 하면 네트워크 공정표의 장단점을 보도록 하면, 첫 번째, 공사 단축 기능 요소 발견 용이하고 작업 상호 간의 관련성이 알기 쉽다. 그 다음에 작성자 이외에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으며 공정계획 관리 면에서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정표에 비해 작성 기간이 긴 부분이 있겠으며, 그 다음에 진척 관리에 있어서는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트식 공정표와 네트워크식 공정표를 구분을 해본다면, 간트식 공정표는 시간 중심, 네트워크식 공정표는 관계 중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주 공정 분석을 했을 경우 우리가 네트워크식 공정표가 좀 더 유리하다 라는 걸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간트와 네트워크 공정표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래서 간트식 공정표의 장단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정표의 장단점을 반드시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품질관리 중에서는 품질관리 7가지 도구 TQC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특성을 모두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종류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면, 이때는 암기 팁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암기 팁을 적용하면 보다 더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암기 팁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가장 많이 먹는 게 바로 파채가 되겠죠. 자, 파채는 금방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층관에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는 무엇이냐면 파레토그램, 그 다음에 채는 무엇이냐면 체크시트, 그 다음에 특은 특성 요인도, 희는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사는 삼포도, 층은 층별, 자, 그 다음에 관은 무엇이냐면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QC에 대한 7가지 도구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파레토그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레토그램 무엇이냐면 불량품이나 고장 같은 것들의 발생 건수를 현상과 원인별로 분류를 하게 되겠고, 그 크기를 막대 그래프로 표기한 도구이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특성 요인도는 특성과 요인 관계를 도표로 어골상 세분화한 분석법으로서 제 원인과 그 요인과의 인과관계만 결부시켜서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불량수나 결점수 등의 셀 수 있는 데이터가
분류 항목별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알기 쉽도록 나타내는 그림이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범위를 일정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에 들어가는 데이터 발생 빈도를 체크해서 막대 그래프로 작성한 그림으로 공사 또는 제품의 품질 상태가 만족한 상태에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다. 그 다음에 삼포도는 대응하는 두 개의 데이터를 점으로 나타낸 그림. 그 다음에 층별은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에 따라 분류한 것. 관리도는 데이터의 결과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을 보도록 하면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시공의 품질 관리를 위한 7가지 도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파체는 특히 산층간에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2번 LOB 기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로 파악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고 마무리 내용 정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직영공사와 도급공사를 비교해서 반드시 봐줘야 되겠고, 그 중에서 직영공사란 무엇이다? 발주자가 노동과 자재를 직접 조달하여 시공하는 방식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네트워크 공정표의 종류는 실기시험에도 출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반드시 외워줘야 되겠고, 간트 차트와 네트워크 공정표의 장단점도 같이 암기를 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품질관리의 7가지 도구 TQC는 반드시 외워줘야 된다고 했었고, 파체는 특히 산층관에 보관한다 이렇게 해서 7가지를 외웠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한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